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를 감도는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리는 바람이 묘역의 잔디를 새우산하게 훑고 지나갔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강태준의 구두 끝이 잘 관리된 잔디 위에 내려앉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는 그의 단단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것이 지난 5년간 그가 자신에게 씌운 갑옷이었다. 그의 양손에는 자신을 꼭 닮은 두 아이, 하준과 하연이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다. 5살 쌍둥이는 아빠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이곳의 무거운 분위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아빠, 여기에요. 하준이 물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저 앞에 놓인 하나의 비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하얀 대리석 비석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그의 세상 전부였던 여자, 5년. 숫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영혼처럼 길고 무거웠다. 5년 전 오늘 모든 것이 멈췄다. JK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대표 강태준의 시간도, 한 남자의 인생도 그날부로 멈춰섰다. 그 후로 그는 오직 두 아이를 위해, 그리고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기계처럼 움직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슬픔은 봉인해야 할 독이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비석 앞으로 다가서는 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는 그의 손길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었다. 슬픔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낮고 잠긴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아빠의 말에 고개를 꾸벅 숙였다. 엄마 하준이 왔어요. 엄마 하연이도요.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청가한 목소리가 묘역의 정적을 갈랐다. 태준은 그저 묵묵히 비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파편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시선을 돌려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서연을 꼭 닮은 눈, 코, 입. 아이들은 그녀가 남긴 살아있는 흔적이었고 그가 숨쉬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은 그의 죄책감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 일에 미쳐 살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도 서툴렀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유모와 집사들의 몫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아이들이 무탈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볼 뿐 아버지로서의 온기를 나눠주지 못했다.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사죄였다. 그는 차마 소리내어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지난 5년간 억지로 쌓아 올린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아이들이 지루해할 때쯤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때 하연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빠, 저기. 아이의 손가락이 향하는 곳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갔다. 묘역 한쪽 조금 떨어진 나무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소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는 그저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른 추모객이겠거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는 자리를 뜰 생각이 없는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누구의 묘를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시 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태준은 다시 비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했다. 회사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가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연마다. 하준이의 외침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잘못 들었을 리 없었다. 아이는 분명 엄마라고 외쳤다. 그의 얼어붙은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하준이는 비석을 보고 소리친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은 조금 전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을 향해 있었다. 하준아, 무슨. 태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망설임 없는 질주였다. 엄마 기다렸어요. 하준이와 하연이가 동시에 외치며 달려간 곳은 나무 아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태준의 세상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쌍둥이가 죽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낯선 여자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가 안기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이 땅에 뿌리 내린 듯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비현실적인 장면만이 망막에 새겨질 뿐이었다. 여자는 달려오는 아이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낮춰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태준은 순간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감히 누구기에 내 아이들의 엄마 행세를 하는가? 서연의 기일에 그녀가 잠든 바로 이곳에서 아이들은 여자의 품에 안겨 제잘거렸다. 그 모습은 낯선 이모를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말로 엄마를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혜은이는 여자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무너뜨리지 않았던 냉철함과 이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마침내 굳어버린 발을 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자에게 다가가는 그의 발걸음은 지옥의 문을 향하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그가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었다. JK그룹의 임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얼음보다 차가운 대표 강태준의 얼굴이었다. 그가 여자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은 그제야 아빠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엄마가 우리 보러 왔어요. 하준이가 해맑게 외쳤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듯 차가운 시선은 오직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과 시선을 마주했다. 태준은 여자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평범한 인상이었다. 특별히 아름답지도 눈에 띄는 특징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단단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그 눈빛은 태준의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태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위협적이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묘역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한 듯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 대표님. 여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제 이름은 이하늘입니다. 이하늘. 태준은 머릿속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의 인생에, 그리고 서연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이름을 물은 게 아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아이들이 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여자를 집어삼킬 듯 날카로웠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세뇌시켰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악랄한 목적을 가진 자일 것이다. 어쩌면 JK그룹의 명성을 노린 꽃뱀일 수도, 혹은 경쟁사에서 보낸 첩자일 수도 있었다.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하늘이라는 여자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오해라고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건가? 아빠 무서워요. 하연이가 태준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울먹였다. 그제야 태준은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이들에게 공포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성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하준이와 하연이를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하준아, 하연아, 이리 와, 아빠한테. 하지만 아이들은 망설였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아빠와 이하늘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이 태준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다. 자신의 아이들이 낯선 여자 앞에서 아빠인 자신에게 오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놀랍니다.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의도적인 침착함이 더욱 불쾌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 설명 좋아, 듣지. 태준은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려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김 비서님 차에 먼저 가 있어. 아빠는 이 아줌마랑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아줌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비서에게 인계되어 차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이 공간에는 그와 이한을 단둘만이 남았다. 그리고 차가운 비석 속에서 잠든 박서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서 걸었다. 이하늘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묘역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짧은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태준의 등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표정은 결연함과 슬픔이 뒤섞여 복잡 미묘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아내의 무덤 앞에서 강태준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는 JK그룹 본사 건물이 아닌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 바로 향했다. 그가 소유한 여러 공간 중 가장 은밀하고 방음이 완벽한 곳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김 비서의 차를 타고 본가로 돌려보낸 후였다.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의 옆자리에 앉은 이한을 역시 침묵을 지켰다. 차가운 정적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쌓였다. 라운지바는 오직 두 사람을 위해 문을 열었다. 직원은 태준의 눈짓 한 번에 조용히 사라졌고 넓은 공간에는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는 대신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꼿꼿하게 앉았다. 취조를 시작하는 형사의 자세였다. 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제 변명 혹은 당신이 말하는 설명을 들어볼 시간인가? 이하늘은 마주 앉아 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우선 오늘 대표님과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나중에 듣지. 본론부터 말해 어떻게 내 아이들을 알게 됐고 어떤 수작을 부려 엄마 소리까지 듣게 됐는지. 그의 언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하지만 이하늘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수작이라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 5년 전에 죽은 엄마를 생판남인 당신에게 아이들이 외치고 달려가 안겼어. 이걸 우연이나 실수라고 말할 셈인가? 우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3달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자주 그곳에 들르셨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들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책을 읽어달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일개 서점 주인이 고객의 아이들과 그렇게까지 가까워질 이유가 있나? 당신 목적이 뭐지? 목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유난히 밝고 예뻤지만 어딘가 그늘이 져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지극히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마음이 쓰였다. JK그룹의 후계자인 내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기라도 했다는 건가? 당신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건가? 아이자, 예칸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마라는 호칭도 제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턴가 혜은이가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하준이도 따라했습니다. 몇 번이고 아니라고 바로잡아 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하늘의 목소리가 끝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통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에 온갖 위선과 거짓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 정도 연기에 속아 넘어갈 그가 아니었다. 실수라. 당신의 그 실수 덕분에 내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어떡할 거지? 죽은 엄마의 기일에 무덤 앞에서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어. 이게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은 해봤나? 죄송합니다. 돈이 목적인가 위자료라도 뜯어낼 생각이었나? 아니면 내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게 접근하려는 속셈이었나? 어느 쪽이지? 그의 집요한 추궁에 이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정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 입 다물어 태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라운지를 울렸다. 대호 이상 내 아이들 이름 들먹이지 마. 오늘부로 내 아이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당신 서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아이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 그땐 당신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이건 경고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하늘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체념, 그리고 슬픔. 알겠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대답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뒤돌아 라운지를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흘깃 그녀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냘픈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했다. 동정심 따위는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침입자를 제거했을 뿐이었다. 채 오르자마자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이하늘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나이, 출신, 가족 학력, 경력, 재산 상태, 교우 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끄는 태주는
차가운 시트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자 아까의 광경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던 이하늘이라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서연의 비석.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의심의 불씨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허술했고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했다. 무언가 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녀의 서재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 보존된 공간. 책상 위에는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서연아? 당신이 없는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그는 아이들 방으로 건너갔다. 잠든 쌍둥이는 꼭 닮은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침대맡에 걸터앉아 아이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다정한 아빠였던 적이 없었다. 어쩌면 이하늘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엄마의 빈자리를 파고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죄책감이 분노와 뒤섞여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하자마자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다. 어젯밤 지시하신 이하늘 씨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입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 이하늘, 나이 32세. 가족관계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사망고아원에서 성장. 직계 가족 없음. 학력 서울 중상위권 대학 국문학과 졸업. 경력 졸업 후 여러 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2년 전 작은 상속금을 미천으로 현재의 서점 하늘 책방 개업. 재산 상태 서점 건물은 월세. 약간의 은행 대출 외에 특이사항 없음.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음. 교우관계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서점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과의 얕은 교류가 전부. 보고서의 내용은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범하다 못해 고단해 보이는 삶의 연속이었다. 이런 여자가 대체 무슨 배짱으로 JK그룹의 후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단 말인가? 태준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순간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보고서에서 떨어져 김 비서에게 향했다. 말해봐. 이하늘 씨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던 중 공백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은 명확한데 약 6년 전부터 4년 전까지 2년 동안의 행적이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6년 전부터 4년 전. 그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그것은 정확히 아내 서연이 죽기 1년 전부터 그녀가 죽고 난 후 1년까지의 기간과 일치했다. 공백기라고? 네. 그 2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기록이 전무합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인 거주지 기록도 불분명합니다. 마치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저희 쪽 정보망을 총동원해봤지만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다. 우연일 리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다. 이하늘이라는 여자는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은 공교롭게도 아내의 죽음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태준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낮은 읊조림의 살기가 묻어났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하늘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을 쥔 여자였다. 그는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김비서, 플랜 B를 가동해.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할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24시간 감시 붙여.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파악해. 특히 그 2년의 공백기 땅을 파서라도 알아내. 그 여자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내게 보고해. 네, 대표님. 김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대표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태주는 다시 한번 이하늘의 프로필 사진을 노려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는 대체 왜 무엇을 위해 자신의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일까?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빌딩 숲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제왕 중 한 명이었다. 그가 가진 힘과 돈으로 못할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름 모를 여자 하나에게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불쾌하고 참을 수 없는 감각이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이 하늘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봉인해두었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강태준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JK그룹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즉시 가동되었다. 이 하늘의 작은 서점 주위에는 24시간 감시조가 배치되었고 그녀의 모든 통신 기록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보고되는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그녀는 서점과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할 뿐 의심스러운 인물을 만나거나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태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폭풍전야처럼 느껴졌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 하늘의 비밀은 그녀의 현재가 아닌 사라진 2년의 과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의 열쇠는 어쩌면 자신이 애써 외면해온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태주는 5년 만에 아내의 서재 문을 열었다. 그의 집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춘 공간. 고급 원목 책장에는 서연이 좋아하던 문학 역사 예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녀가 쓰던 책상 위에는 펜과 노트가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왔을 것처럼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 내려앉은 먼지 냄새마저 그녀의 희미한 향수 냄새와 뒤섞여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이 공간을 두려워했다. 이곳의 모든 물건에는 서연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그 추억은 그에게 감당 못할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지난 5년간 이 문을 굳게 닫아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슬픔에 잠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서를 찾으러 온 것이다. 이하늘과 박서연을 잇는 단 한 조각의 연결고리라도. 그는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편지들, 엽서들, 여행지에서 모은 작은 기념품들. 모두 그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의 증거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이내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감상적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변하지 않은 비밀번호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파일들을 샅샅이 뒤졌다. 이메일 문서, 사진 폴더까지.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일상적인 내용이거나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처리해야 했던 자선 활동 관련 자료들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잘 쓰지 않는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들어왔다. 책장 구석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꽂혀 있었다. 평소 그녀가 쓰던 화려한 다이어리가 아니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낡은 노트였다. 그는 홀린 듯 노트를 꺼내 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임을. 다이어리는 날짜 순서로 쓰여 있지 않았다. 생각의 파편들이 두서없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알고 있던 아내 박소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JK그룹의 안주인도 재벌가의 딸도 아닌 깊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한 여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아베오지가 무섭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딸을 보는 눈이 아니다. 오직 욕망과 야심만이 가득하다. 태준 씨는 이 사실을 알까? 아니, 그를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 태양그룹의 비자금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 아버지는 상상 이상의 악마였다.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나도 그리고 아버지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집 안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불안하다. 내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는 것 같아.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내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밝게 웃어주었다.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던가.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아이슈를 만났다. 유일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나를 믿어주었다. 나처럼 평범한 삶을 꿈꾸는 따뜻한 사람. 모든 것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원본 데이터는 H에게 맡겨야겠다. 그녀라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녀는 이 더러운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핵의 열쇠를 넘겼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아이들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겐 H밖에 없었다. H태준의 뇌리에서 그 알파벳이 거세게 맴돌았다. 그는 다이어리를 덮고 눈을 감았다. 이하늘, 늘. 그는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하늘. H.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하늘의 정체 그녀의 사라진 인연, 그리고 아이들에게 접근한 이유까지. 그녀는 서연이 믿었던 유일한 친구이자 태양그룹의 비리를 담은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말인가? 태준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었다. 같은 시각 이하늘은 불 꺼진 서점 안작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강태준의 경고가 귓가에 생생했다.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작은 사물함 열쇠였다. 5년 전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다. 하늘아 부탁이야. 이 안에 든 게 뭔지 묻지 마. 그냥 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 열어봐. 그리고 만약 나 잘못되면 우리 하준이 혜운이 멀리서라도 한 번씩만 봐줘. 애들이 눈에 밟혀서. 그날 비에 젖은 채 다급하게 자신을 찾아왔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절박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하늘은 믿지 않았다. 서연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거대한 힘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서연이 남긴 열쇠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시골 마을에서 2년간 숨어 지냈다.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서연의 마지막 부탁은 잊히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아이들을 지켜봐 달라는 목소리. 결국 그녀는 2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강태준의 눈을 피해 그저 멀리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먼저 그녀를 알아봤다. 아니,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엄마의 흔적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과 너무나 닮은 미소, 따뜻한 눈빛. 하늘은 아이들을 밀어낼 수 없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보고 있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서연과의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서연은 강태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그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삼켰다. 도망쳐야 할까?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 할까? 아니면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거대한 벽과 맞서 싸워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용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아이들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바로 자신이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점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남긴 열쇠와 함께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하늘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무서운 부탁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밖에 없어. 열쇠가 가리키는 곳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부디 내 아들의 아빠를, 내 남편을 도와줘. 그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 사랑해, 하늘아. 편지지가 눈물로 젖어들었다. 내 남편을 도와줘. 서연은 강태준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늘은 이제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힘에 맞서 싸우고 남겨진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강태준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경멸하고 내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부딪혀야 했다. 그것이 죽은 친구를 위한 마지막 도리이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날 아침 태준은 밤새 잠 못 이룬 얼굴로 출근했다. 그의 머릿속은 서연의 다이어리와 H라는 이니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이 하늘에 대한 감시 계속해.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리고 태양그룹 한 회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특히 5년 전 서연이 사고 전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이하늘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아내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태양그룹의 한 회장이 있었다. 그가 막 보고서를 검토하려던 순간 비서실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이하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이 없으셔서 돌려보내려 했는데 꼭 대표님을 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박서연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들여보내. JK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대표 집무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이하늘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공간. 그 중심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지. 명령이었다. 이하늘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발로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서연의 편지를 품에 꼭 쥔 채 결심을 다졌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며 압박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위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하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마침내 태준이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박소연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다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이번엔 또 어떤 소설을 쓰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비아냥거림에도 이하늘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대표님께서는 사모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무서운 뜻이지.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냐는 뜻입니다. 대표님 앞에서는 늘 웃고 계셨겠지만 서연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어연 씨. 그녀가 태준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그 친밀함이 태준의 신경을 거슬렀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이어리를 통해 아내가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볼 시간이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어. 남부러울 것 없는 JK그룹의 안주인이었고 내가 아는 한 부족함 없이 대해줬다. 물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서연 씨는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언제나 자유를 갈망했지만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특히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이어리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계속해봐. 세어연 씨는 자기 아버지를 태양그룹의 한 회장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벌이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지? 당신은 그냥 서점 주인일 뿐이잖아. 태준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한 함정이었다. 이하늘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해야 했다. 저는 서연 씨의 비밀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이하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만났습니다. 봉사활동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서연 씨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벌가의 딸로서의 고충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표님과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까지도요. 이하늘의 눈에 진심이 어렸다. 태준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증거는
네, 당신이 서연이 친구라는 증거가 있냐는 말이다. 말로는 누가 못해. 당신이 서연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나를 속이려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서연과의 추억은 둘만의 것이었다. 그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게 만들어야만 했다. 서연 씨는 왼쪽 어깨 뒤에 작은 나비 모양의 타투가 있었습니다. 20살 때 자유를 꿈꾸며 몰래 새긴 거라고 제게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프로포즈 하실 때 주셨던 목걸이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지만 사실은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밤마다 목에 두드러기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두 가지는 오직 자신과 서연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특히 금속 알레르기 이야기는 서연이 죽기 직전에야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이 여자는 정말이다. 아내의 친구가 맞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서연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하늘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서연 씨는 제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중요한 물건을 맡겼습니다. 아버님의 비리가 담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열쇠를 이제 대표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서연 씨의 마지막 유언은 대표님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태준의 시선이 열쇠에 머물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대표님, 태양그룹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늘 씨의 신상을 파악했고 지금 그쪽 인력들이 서점 주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감시팀과는 다른 질이 나쁜 자들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한 회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하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하늘에게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그 열쇠는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 네, 하지만 내가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당신 말의 진위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있어.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처음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다. 이하늘은 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열쇠를 다시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준은 김 비서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하늘 씨 뒤에 우리 팀원 2명 더 붙여. 절대 들키지 말고 어떤 위협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한 회장 쪽 놈들이 수작을 부리면 즉시 처리해. 태양그룹 한 회장의 집무실은 강태준의 사무실과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겼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동양화들로 채워진 공간은 그의 노회하고 권위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비서가 건넨 사진 몇 장을 보고 있었다. 묘역에서 자신의 손주들과 함께 있는 이하늘의 사진이었다. 이 기지비로군. 한 회장의 입에서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이름은 이하늘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5년 전 사모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약 2년간 행적이 묘연합니다. 흥쥐새끼 같은 년. 한 회장은 사진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는 이하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딸의 죽음을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했다. 자신의 비자금 자료를 손에 넣고 그를 협박하려 했던 어리석은 딸에게 내린 벌이었다.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벌레 한 마리가 기어 나온 것이다. 강태준 그놈은 뭘 하고 있지? 강 대표 역시 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묘역에서 만난 이후 JK 쪽 정보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교활한 놈이야. 한 회장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였다.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호시탐탐 태양그룹을 위협하는 눈엣가시였다. 그 계집이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너무 시끄럽게 만들지는 말고 조용히 겁을 줘서 멀리 쫓아버려. 어디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다시는 서울로 기어 올라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약 고집을 부린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라. 잔인한 명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졌다. 그날 저녁 이하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태도 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쨌든 첫걸음은 뗀 셈이었다. 이제 그가 진실을 마주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자 건장한 남자 2명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위협적인 인상,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하늘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물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시죠? 우리랑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높으신 분이 당신을 아주 보고 싶어 하셔서. 남자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하늘은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려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놓치. 어둠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들이 놀라 돌아본 곳에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JK그룹의 배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뭐야, 너희들은? 태양그룹 쪽 남자들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JKH의 경호원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우리 아가씨한테서 떨어지라고 했다. JK 경호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태양그룹의 남자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지만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JK의 엘리트 경호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 번의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JK 경호원 중 한 명이 이하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놀라셨습니까, 이하늘 씨? 대표님의 명령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경호원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아 간결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상황 종료됐습니다. 이하늘 씨는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바꿔. 경호원은 공손하게 핸드폰을 이하늘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괜찮나?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네, 덕분에 한 회장이 움직인 거다. 당신 목숨을 노릴 만큼 당신은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뜻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섞여 있지 않았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당신 혼자서는 위험해. 내 아이들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보호를 받아.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집으로 들어온다. 그게 당신과 내 아이들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경멸하고 위협하던 남자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기묘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저택은 성체와 같았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그만의 왕국이었다.
이하늘은 단출한 짐가방 하나를 든 채 그 성의 문턱을 넘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거대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나이 지긋한 집사와 무표정한 가사 도우미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주인 없는 안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침입자. 아마도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보고 있을 터였다. 하늘은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허리를 꼿꼿이 폈다. 바로 그때 2층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다. 엄마. 진짜 엄마예요. 계단을 허둥지둥 내려온 하준이와 하은이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들은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며칠 만에 재회였다. 아이들의 따뜻한 청과 순수한 기쁨에 하늘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몸을 낮춰 아이들을 마주 안았다. 하준아, 혜원아, 보고 싶었어. 우리도요, 아빠가 이제 아줌마 아니라고 했어요. 하준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낮은 기침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무감정한 얼굴로 아이들과 하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 하늘은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방으로 데려가 태준이 집사에게 명령했다. 집사는 아이들을 달래 그녀에게서 떼어놓았다. 아이들은 더 같이 있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아빠의 단호한 눈빛에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후 거대한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따라와. 태준은 짧게 말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하늘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집무실만큼이나 거대하고 위압적인 서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소파를 권하고 자신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앞으로 당신은 이 집 별채에서 지내게 될 거야. 필요한 건 뭐든 집사에게 말하면 구해줄 거다. 하지만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본관으로 넘어오지 마.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해. 그는 선을 긋고 있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닌 필요에 의한 감금이자 보호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치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당신 신변은 내가 보장하지만 그건 당신이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아직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전부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그녀는 5년 전 서연과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두 사람이 어떻게 신분을 넘어선 우정을 쌓았는지, 서연이 그녀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리고 죽기 직전 얼마나 절박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에 태준의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한 회장님의 비자금. 원본 데이터를 서연 씨가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님은 오히려 서연 씨를 협박했습니다. 모든 걸 덮지 않으면 강 대표님과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태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는 장인의 추악한 면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딸을 상대로 그런 짓까지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서연 씨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게 맡긴 겁니다. 자신이 잘못될 경우 세상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대표님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늘은 가방에서 다시 그 낡은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도 함께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아내의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 남편을 도와줘. 그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아 감정을 억눌렀다. 이 열쇠는 서울에 있는 스위스 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입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편지와 열쇠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아내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왜 5년이나 걸렸지? 그의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비난이 아닌 순수한 질문이었다.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는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힘과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장례식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한 회장님이 꾸민 짓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2년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지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다. 매일 밤 꿈에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부탁하던 그 얼굴이. 죄책감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질 수가 없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요. 그러다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게 닥친 위협과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그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평범한 여자가 5년 동안이나 이 비밀을 지켜온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두려워한 건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지 몰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위로였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최초의 위로.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지금부터 이건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기도 해. 그는 테이블 위에 열쇠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장인인 한 회장에 대한 증오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5년간 속아왔다는 굴욕감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한만중, 내 손으로 당신을 지옥에 쳐넣어주지.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지독하게 냉정하고 잔인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소리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나다. 지금 당장 스위스 은행 서울 지점에 보안 시스템과 구조 관련 인물들을 전부 파악해. 우리가 개인 금괴에 접근해야 한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한 회장 쪽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하늘 씨가 별채에서 지내는 동안 최고의 경호를 붙여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해선 안 돼. 그녀는 이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 순위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은행에 가는 건 위험할 거다. 한 회장도 분명 그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을 테니 미끼를 던져야겠어.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증거를 손에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 기회에 한 회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재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모든 것이었다. 태준과 하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적대감과 불신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복수와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위태로운 동맹으로 묶여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그들의 운명을 건 위험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저택 서재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서울 시내의 상세 지도와 스위스 은행 지점의 내부 설계도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태준과 김비서 그리고 이하늘은 작전 개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한 회장 쪽은 분명 은행 주변에 인력을 깔아놨을 겁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김비서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한만중은 5년 전부터 그 금고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하늘이 나타난 지금은 모든 신경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을 터였다. 미끼가 필요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지도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한 회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그가 은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곳으로, 예를 들면 태양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태양화학 정도일까요? 김비서의 말에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확해. 시장에 정보를 흘려 JK그룹이 태양화학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우리가 지분 매집에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몇 개 섞어서. 한 회장은 자신의 제국에 금이 가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는 인간이야. 당장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방어에 나설 거다.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은행으로 간다.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하늘은 두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숨을 죽였다.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금고는 당신 명의로 된 별도의 신탁 계좌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서연이가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했을 리 없어. 만약을 위해 당신이 직접 가야 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가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변장이 필요해. 김비서가 준비해뒀을 거야. 그리고 걱정 마. 내가 함께 갈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하늘은 그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단지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계는 JK그룹이 태양화학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태양화학의 주가는 요동쳤고 태양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한만중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보안 인력이 M&A 방어에 투입되었다. 태준이 설치한 덫에 정확히 걸려든 것이다. 그 시각 강태준과 이하늘은 평범한 중고 세단을 타고 스위스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태준은 평소의 완벽한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하늘은 세련된 커리어 우먼 풍으로 변신해 있었다. 그녀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태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렇게 굳어 있으면 더 티나. 그냥 평범한 은행 고객처럼 행동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행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라운지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하늘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태준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그녀의 반보 앞에서 걸으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의 등은 그 어떤 경호원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은행 내부는 평온했다. 한 회장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쏠린 덕분이었다. 두 사람은 미리 예약된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하늘은 서연이 알려주었던 가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 접근을 요청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두꺼운 강철문으로 된 금고실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이 남긴 금고는 가장 안쪽, 가장 은밀한 곳에 있었다. 하늘이 열쇠를 꽂고 은행 직원이 마스터키를 꽂아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묵직한 강철 상자를 꺼내는 하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담실로 돌아와 상자를 여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최신형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전부였다. 작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힘이 담겨 있었다. 예, 찾았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태주는 말없이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들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나가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이 막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순식간에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만 중에 함정이었다. M&A 소문은 미끼를 무는 척하며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강태준의 수를 읽고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강태준 대표님, 잠시 저희 회장님 좀 뵙고 가시죠.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게 하진 않겠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태준의 안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수적으로 완벽한 열쇠. 하지만 강태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네, 안전벨트 꽉 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준은 하늘의 팔을 잡아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남자들이 차에 반응하기도 전에 차는 굉음과 함께 뒤로 튀어나갔다. 저놈들 잡아. 남자들은 황급히 채에 올라 추격을 시작했다.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신들린 듯한 핸들링으로 기둥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뒤따라오던 차 한 대가 코너를 돌다 기둥에 처박혔다. 끼약. 하늘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눈 떠, 정신 차려. 태준의 고함 소리에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의 옆 얼굴은 분노와 냉철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지금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간신히 지상으로 빠져나오자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검은 세단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태준의 차를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길을 막고 태준의 차를 사방에서 들이받았다. 차체는 찌그러지고 유리창에는 금이 갔다. 이대로는 잡힙니다. 하늘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 순간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전방의 복잡한 남대문 시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꽉 잡아. 그는 핸들을 꺾어 인파로 가득한 시장 골목으로 차를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좌판의 물건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추격하던 차들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미쳤어요. 이러다 사람 다쳐요. 죽는 것보단 나아. 태준은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는 이 도시의 지리에 대해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차는 거의 반파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차로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 차를 세웠다. 내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하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준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아직 안 끝났어.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 거기도 위험해. 그는 주위를 살피며 다른 차를 수배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평범한 차가 골목 입구에 섰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차를 갈아탔다. 차는 태준의 저택이 아닌 한강변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태준이 오래전에 마련해둔 은신처였다. 아파트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늘은 소파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태주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 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만중은 선을 넘었다. 단순히 증거를 빼앗으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을 죽일 생각이었다. 이 사건은 태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이성마저 불태워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서연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이한을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생존 전쟁이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얇고 차가운 금속 조각.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방금 지옥의 문턱을 넘고 돌아왔다. 태주는 아직도 떨고 있는 하늘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서연과 닮은 강인함을 보았다. 괜찮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걱정이 묻어났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피와 죽음의 위협을 함께 통과하며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은신처는 낡은 아파트의 외관과 달리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요새였다. 반금벽과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은 기본이었고 JK그룹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독립적인 통신망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라면 한만중 회장의 귀와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 작은 물건 안에 한 사람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긴장이 공간을 짓눌렀다. 지금 바로 저희 쪽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해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서연님께서 거신 암호라면 보통 수준이 아닐 테니까요. 김 비서가 신속하게 움직이려 하자 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니, 외부 인력은 안 돼.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이 한 단계만 더 외부로 새어나가면 끝장이야. 모든 작업은 우리가 직접 한다. 그는 서재 벽의 일부를 밀었다. 그러자 안쪽에 숨겨진 작은 서버실이 나타났다. 외부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단절된 오직 내부 분석만을 위한 폐쇄 시스템이었다. 강태준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그는 JK그룹의 정보기술부서를 직접 이끌었던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이기도 했다. 내가 직접 해독하지. 태준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그가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냉정하고 차가운 경영자의 모습 뒤에 이런 뜨거운 집념을 가진 남자가 숨어 있었다. 해독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서연은 몇 겹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중첩시켜 놓았다. 그녀의 지성과 치밀함이 느껴지는 방어벽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밖은 어느덧 완전히 어두워졌다. 하늘은 말없이 커피를 타서 그의 옆에 가져다 놓았다. 고마워요. 태준이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늘 연약해 보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강했죠. 이런 일을 혼자서 준비했을 걸 생각하면 대표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의지했고요. 자신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대표님이 알게 되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숨긴 거라고 했어요. 대표님을 지키고 싶어서. 태준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분노에 찬 얼굴. 그는 아내의 그 깊은 마음을 지난 5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홀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싸움을 해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자책 섞인 그의 목소리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 씨가 원했던 건 대표님과 아이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서연을 그리는 애틋한 침묵이 흘렀다.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 그들은 이제 죽은 한 여자를 기억하는 유일한 공유자가 되어 있었다. 됐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태준이 마침내 외쳤다. 화면에 Access Granted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마지막 방어벽이 뚫린 것이다. 세 사람은 동시에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다. 모니터에는 서연이 정리해 놓은 파일들이 가지런히 나타났다. 태양그룹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료. 파일명만으로도 그 파괴력이 느껴졌다. 태준은 가장 먼저 비자금 내역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에 걸쳐 한만중 회장이 축적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검은 돈의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차명 계좌, 돈 세탁 경로 자금의 최종 목적지까지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이것만으로도 한만중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일 줄은 김 비서마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로비 리스트 파일에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양그룹이 그들을 어떻게 돈으로 매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주물러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늘은 그 추악한 진실 앞에서 현기증을 느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태준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종 증거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유독 파일 크기가 작았다. 문서가 아닌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파일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이건 범죄예요.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도 태양그룹도 끝장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절박하고 떨리는 음성.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끄럽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한만중의 고함 소리였다. 내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구는 거냐. 내가 이룬 이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알아, 다 너와 내 어미를 위한 것이었다. 거짓말 마세요. 이건 아버님의 욕심일 뿐이에요. 전 더 이상 아버님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걸 태준 씨에게 알리고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어리석은 것,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네 남편 놈을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 놈도 내 소나귀에 있다는 걸 잊었나. 마지막 기회다. 자료 넘기고 조용히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전부 잃게 될 거다. 싫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서연의 단호한 외침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한만중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듯 했다. 나다. 계획대로 진행해. 내일 아침 서연이가 출근하는 길에 브레이크를 손봐. 빗길이니 완벽한 사고처럼 보일 거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녹음이 끝났다. 서재 안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늘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흐느낌조차 나오지 않았다. 김비서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물도 분노의 외침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고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시면처럼 변해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스피커를 향해 손을 뻗어 기계를 산산조각 내버릴 것처럼 주먹을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도 절규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후 남은 잿더미 같은 공허한 숨소리뿐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사주하는 목소리를, 아내의 마지막 절규를
그는 5년이 지나서야 듣게 된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비세어. 네 대표님.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다. 이건 정의 집행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만중 개인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거대한 악의 뿌리 그 자체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 괴물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지워버릴 거다. 그가 의지했던 권력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가 이룬 제국까지 전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들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린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선 절대적인 심판자의 선언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1단계. 경제적 고립. 우리가 가진 비자금 자료 중 일부를 검찰과 언론에 익명으로 흘린다. 단 한만중 개인 비리가 아닌 태양그룹의 조직적인 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룹 전체를 압수수색하게 만들어 그의 자금줄을 마비시키고 내부 협력자들을 동요하게 만든다. 2단계. 사회적 매장. 언론을 이용해 여론전을 시작한다. 한만중을 부패한 재벌 총수 악덕 기업주로 각인시키는 거다. 그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이미지를 진흙탕에 처박아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과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태양그룹 주주총회 석상에서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 모든 주주와 언론 그리고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가 딸을 죽인 살인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상대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리는 계획.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지략과 JK그룹의 모든 역량을 이 전쟁에 쏟아부을 작전이었다. 은신처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하드 드라이브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연이 남긴 눈물이었고 강태준이 쏘아올릴 복수의 신호탄이었다. 강태준이 계획한 전쟁의 서막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올랐다. 그가 신호탄을 쏘아올린 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시작은 한 유력 경제지의 단독 보도였다. 태양그룹 수천억 원대 역외 탈세 의혹, 검찰 내사 착수. 헤드라인은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기사에는 태양그룹이 조세핀 안처에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명단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JK그룹의 정보팀이 세심하게 가공하여 흘린 전체 증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시장을 패닉에 빠뜨리기엔 충분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꽂힌 그래프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과 국세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조사팀을 꾸려 태양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의 저녁 뉴스를 장식했다. 태양그룹의 한만중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받으며 길길이 날뛰었다. 감히 내 제국에 흑발을 들여놔 당장 우리 쪽 라인을 총동원해 검찰총장한테 연락해 이따위 장난질을 당장 멈추라고 해. 그는 이것이 강태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공격을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 수준으로 얕보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돈으로 매수해온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면 이 정도 위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전쟁터와 같은 바깥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강태준의 은신처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조심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낮에는 JK그룹의 총수로서 태양그룹과의 전쟁을 지휘했고 밤에는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 그를 맞았다. 아빠 오셨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이하늘과 함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현관문 소리가 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나왔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처음 겪는 따뜻한 귀가였다. 이하늘은 아이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저택의 요리사가 만든 사내진미 대신 아이들을 위해 소박한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녀가 해준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먹어치웠다. 그녀는 잠들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아이들 옆에서 깜빡 잠이 들기도 했다. 태주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늦게 귀가하여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하늘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난 5년간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소파 위에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결에 뒤척이던 하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죽은 아내 서연의 미소와 겹쳐 보였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왔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하늘은 그저 중요한 증인이자 임시보호 대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미묘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곤 했다. 오늘 뉴스 봤어요. 태양그룹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던데. 시작일 뿐이야. 태주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화면에서는 태양그룹의 비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시위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하늘이 물었다. 그녀는 그가 벌이는 전쟁의 무게를 걱정하고 있었다. 뭐가? 아무리 미운 상대라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사모님의 아버지고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인데.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태주는 처음으로 TV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자는 내 아내를 죽였어. 내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갔고. 그런 자는 가족이 아니야. 괴물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켜줄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게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태준의 2단계 공격은 태양그룹이 첫 번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경제지가 아닌 사회부 기자들과 환경단체를 통해서였다. 태양화학 유해 폐기물, 무단 방류, 인근 주민들 집단 암발병, 태양건설 하청업체 쥐어짜고 안전관리 소홀,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 태양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다. 탈세 의혹이 기업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번 공격은 일반 대중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태양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본사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다. 한만중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악덕 기업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한만중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일 빗발치는 비난 기사를 보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태준, 그놈이 감히 나를, 이 한만중을 상대로 진흙탕 싸움을 걸어. 그는 여전히 강태준이 가진 패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교활한 공격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이성을 잃은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해 언론을 막고 여론을 되돌리려 애썼지만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의혹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독이 오른 맹수처럼 변해갔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이하늘이라는 여자를 떠올렸다. 그 계집만 없었더라면. 그 계집 아직도 강태준 손에 있나? 그가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네, 회장님. 강 대표의 저택 별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우가 너무 삼엄하여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택이 안 되면 밖에서 잡아 강태준이 그년을 평생 끼고 살진 않을 거 아닌가. 어떻게든 그년 입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박함이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분노가 이하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되었다. 태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이제 슬슬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은신처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이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3단계 계획을 시작한다. 태양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언제지?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 2주 뒤입니다, 대표님. 좋아. 그날 모든 것을 끝낸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그는 한만중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피어나는 기묘한 동거 속에서 운명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호텔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회사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선 주주들이 뒤섞여 거대한 혼돈을 연출했다. 지난 몇 주간 융단 폭격을 맞은 태양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오늘 주주총회는 한만중 회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위기를 수습할 마지막 기회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은신처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TV 화면에서는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한만중 회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오만한 눈빛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이하늘은 불안한 듯 두 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해요. 그녀는 TV 화면과 그 옆에 선 강태조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결전의 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수트는 그의 냉철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태준이 그녀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오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그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들은 아빠의 말끔한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어디 가요? 회사 가요. 응. 아빠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에 가. 하준이 하윤이는 하늘 이모랑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알았지? 그는 두 아이를 차례로 안아주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가 현관을 나서려 할 때 하늘이 그를 따라왔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눈에 어린 진심 어린 걱정에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 그녀를 마주보았다. 걱정 마. 서연이와의 약속 그리고 당신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테니.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약속이었다. 그는
짧은 미소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하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단상에 오른 한만중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최근 저희 태양그룹에 쏟아진 의혹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는 노회한 연기자였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외부 세력의 음해와 내부의 불순분자로 인한 것으로 몰아갔다. 자신 역시 피해자이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태양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설은 교묘했고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는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연설을 마무리하려 했다. 저 한만중 남은 인생을 걸고 바로 그때였다. 이에 있습니다, 의장님. 고요한 장내를 가르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행사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기자들은 벌떼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태양그룹의 지분 10%를 위임받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주로서 의장님께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단상 위에 한만중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어디라고. 분노로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태주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만중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아내를 죽인 원수와 그 원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남편이 5년 만에 마주서는 순간이었다. 주주 여러분,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여러분께서는 한편의 감동적인 연극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연극이 아닌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한만중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한만중 회장, 당신은 이 모든 사태가 외부의 음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진짜 적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탐욕과 죄악입니다. 닥쳐라. 허튼 소리 짓거리지 마. 한만중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신은 쇄신을 말했지만 썩어버린 뿌리는 잘라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바로 그 뿌리를 잘라내려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여러분은 태양그룹의 추락을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한만중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 가득 5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박서연의 웨딩드레스 사진이 떠올랐다. 장내는 순간 숨을 죽였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이건 범죄예요. 서호연의 절박한 목소리. 시끄럽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한만중의 분노에 찬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브레이크를 손봐. 빗길이니 완벽한 사고처럼 보일 거다. 자신의 딸에게 죽음을 명하는 악마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내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찬 수백 개의 눈이 단상 위에 한만중에게 꽂혔다. 아니야. 한만중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개오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저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참할 뿐이었다.
녹음 파일은 그가 빼도 박도 못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만천해 자백하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살인마라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한 주주의 분노에 찬 외침이었다. 살인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내가 인간이냐? 당장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사형시켜라. 분노한 주주들과 기자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한만중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만중 씨, 검사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박서연 씨,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한만중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나갔다.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자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5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서연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 서연아. 그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와 그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 곁을 지켜준 한 여자 이하늘과 함께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게이트는 한만중 회장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음으로써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의 제국이었던 태양그룹은 산산조각 나 해체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자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아주 조금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간 듯 보였다. JK그룹의 대표 집무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김 비서가 보고를 마쳤다. 태양그룹의 부실 자산 정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저희는 핵심 기술력을 가진 일부 클린 계열사만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직원들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잘해서 남은 일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태준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냉기 대신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진 기색이 어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회사의 안정과 사회적 파장을 수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대표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강태준을 보좌해왔지만 지금처럼 편안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런가? 태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만 퇴근하지. 내일 아침 회의 자료만 챙겨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오늘은 아이들과 약속이 있으신 날 아닙니까? 아마지다. 태준은 이 말을 짚었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알려줘서 고마워 김 비서. 그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집무실을 나섰다. 칼퇴근. 5년 전의 강태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워 보였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하준이와 하윤이는 소파에서 이하늘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이 그를 발견하고 와르르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 캠핑 가는 날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준이가 볼을 부풀리며 투덜거렸다. 미안. 아빠가 일이 좀 많아서. 자,
이제 출발해볼까? 그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늘은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별채에 머물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위태로워 보이는 강태준을 위해서 그녀는 기꺼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태준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더 크고 아늑한 곳에 하늘 책방을 다시 열었고, 그곳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준비 다 됐어요. 하늘이 주방에서 음식 바구니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하늘 이모표 스페셜 바비큐입니다. 와, 아이들은 환호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멀리 있는 캠핑장이 아니었다. 저택의 넓은 정원이었다. 정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텐트와 모닥불. 아이들을 위해 태준이 직접 준비한 그들만의 캠핑장이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밤하늘의 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태준은 문득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행복, 가족 웃음, 모든 것이 아내와 함께 땅속에 묻혔다고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온기로 그의 곁에 다시 찾아와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아이들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모닥불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서연의 대체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소중한 이안을 일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쳤던 그의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늘씨, 그가 나직이 불렀다. 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난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아이들도 나도.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가 기댈 곳이 되어주셨잖아요. 저도 아이들도 그리고 태준 씨도. 우린 서로에게 기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로맨틱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날이었다. 강태준과 이한을 그리고 두 아이는 다시 그 묘역을 찾았다. 1년 전 모든 비극과 오해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차가운 가을바람 대신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고 네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익숙하게 엄마의 비석 앞에 예쁜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엄마, 하준이 왔어요. 저 이제 덧셈도 잘해요. 엄마, 이건 하늘 이모가 같이 골라준 꽃이에요. 예쁘죠? 아빠가 이제 맨날 우리랑 놀아줘요. 어머야.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봄 햇살 아래 퍼져나갔다. 태준은 아내의 사진을 부드러운 눈길로 쓸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보고 있어, 서연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컸어. 그리고 나도 이제야 당신 없이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 당신이 내게 보내준 사람 덕분에. 그는 뒤에 서 있는 하늘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자리를 넘보는 대신 그들이 서연을 편안하게 추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 배려가 고마웠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나 아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해질게. 하늘 씨와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켜봐줘. 고마웠어. 내 모든 것이었던 사람. 그리고 사랑했어. 그의 마지막 인사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감사와 평화로운 작별이었다. 그는 비로소 아내를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닌 아름다운 추억 속에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양손을 잡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인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네 사람은 함께 묘역을 걸어 나왔다. 한 손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여자의 손을 잡고 강태준은 걸었다. 그의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이하늘이 나란히 걸었다. 차가운 강 대표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와 그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여자,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막 시작된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펼쳐져 있었다. 상처와 진실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이 희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